안녕하십니까? 문화 분야와 법을 함께 공부할 숙명여자대학교의 김세훈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화 분야와 법이라는 주제로 배워보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법은 우리들에게 가까운 영역은 아닙니다. 비단 문화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법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이 닥쳤을 때 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간을 함께 수강하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문화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분야에서 여러 가지 기획 활동, 또 현장 활동들을 할 때 법이라고 하는 분야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깊이 들어가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종종 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조금 더 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법이 어떤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법을 필요로 할 때, 법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어떨 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확인하고 싶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화 현장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데 이 활동들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인지, 또 내가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법령에 저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령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럴 때 저희가 법령을 뒤져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요구하고 싶을 때입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을 때라고 표현을 적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 활동을 하다가 또는 여러 문화 활동과 관련된 여러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국가에 요구할 수 있을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요구해도 되나? 아니면 이런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런 것들을 요청해도 되는지,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할 때 또 법을 살펴보게 됩니다. 법에서는 내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요청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은 요구나 요청의 대상이 되지 않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반론하고 싶을 때라고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문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이러한 정책이나 사업을 펴고 있는 것들을 접하게 될 때 과연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가? 또 이런 내용들은 빠져 있는 게 맞는가?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때 과연 내가 그러한 것들 또는 현재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틀린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반론할 수 있을지, 반박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가 생겼을 때도 저희는 법률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법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겠지만 이렇게 크게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때마다 저희는 법률을 살펴보게 되겠죠.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 강의는 문화 분야와 법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문화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거나 너무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종사하지 않았거나 또 현장 활동에만 종사했기 때문에
공공행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잘 보지 않았던, 접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문화 분야가 어떻게 법과 연결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이 법률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이런 것들, 이런 법률 조항들을 활용해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현장에서 법률을 활용하고 싶을 때 어떻게 법률을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강의 내용은 법률 일반에 대한 지식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문화 분야와 법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지만 재미있게도 많은 분들이 법률 일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률 일반에 대한 지식을 먼저 살펴본 후에 문화 분야에서 나타나는 법률이 어떻게 현장에서 반영되어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사례로 들어가서 이 법률의 제정 배경, 그 다음에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시간입니다. 법률이 무엇일까요? 법률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위키 백과사전을 중심으로 해서 법률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강제력을 수반해서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률은 그럼 한국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크게 법률 체계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법률은 크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법률, 우리가 법하면 법률만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밑에 나와 있는 조례나 규칙 이런 것들도 법률입니다. 그러면 왜 법률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례, 규칙 이렇게 부르는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단위에서 제정한 것을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우는 법률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은 중앙정부에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 제정하는 것이 똑같이 법률인데 이름을 법률과 조례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법률 밑에는 명령이라는 것이 있고 조례 밑에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법률입니다. 이것도 법률인데 명령은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규칙은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규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과 조례는 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 실행 단위에서 어떻게 이 법률을 실행할 것인가와 관련한 내용들, 그것이 바로 명령과 규칙으로 제정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과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의 한 형태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재정의 주체가 누군가 하면 국회나 지방의회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을 하죠. 그러면 조례는 어디에서 제정을 합니까? 지방의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화하는 명령과 규칙은 어디에서 제정을 합니까? 명령은 행정부에서 제정을 합니다. 실제로 행정부라고 하는 곳은 어떤 일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명령은 행정부에서 담당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과 규칙의 제정 주체는 행정 파트다. 그 다음에 법률과 조례는 의회, 국회 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헌법은 가장 상위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헌법을 제정하려고 하면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과 명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국회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공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 투표를 거쳐서 만든다. 이래서 이 헌법, 법률, 조례, 또 명령, 규칙 이 각각의 이 5 유형의 법률 유형이 제정 주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지방의회겠죠.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의 내용도 알고 이럴 때 여러분 지역에서 어떤 법률적 근거나 규정을 가지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법률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률이 가지는 의미를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공식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제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어떤 행위가 무효인지, 어떤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법률을 통해서 법률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례 폐지와 관련한 내용, 또 블랙리스트, 최근에 굉장히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의 적절성과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는 판결 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상위법인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관련한 판결 선고문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립관악단이 있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이 구립관악단을 유지하지 못하게 돼서 구립관악단에 관련한 조례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구립관악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마음대로 폐지하는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능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을 위배한 것이다 라고 해서 소송을 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 판결 요지를 보게 되면 조례는 당연히 상위법인 법률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조례가 상위법인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조례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 판결 요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구립관악단의 설립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것인데 이 구립관악단을 설립하는 것이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이 행위가 굉장히 잘못됐고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소송을 냈지만 사실 그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위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요지의 판결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일반적으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대법원 선고 판결 요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강요에 대한 건인데요. 이 판결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 하면, 이 블랙리스트 건은 문화기본법에 나와 있는 기본 이념을 위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일부 예술인들에 대한 공공지원을 배제하고 하는 것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도 문화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이념에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한 것이죠. 바로 이런 것처럼 어떤 내용이 그 법에 위배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법률에 의존하게 되고, 바로 법률은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어떤 위법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이 법률이 가지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책임과 역할의 주체, 또 그 내용을 공식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행위는 누가 해야 되는가, 또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지, 이런 행위는 국가가 해야 되는지, 또 국가는 어떤 내용의 행위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내용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면 법률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이것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법률은 지금 문화기본법인데요. 문화기본법 제8조입니다. 8조 1항을 보게 되면 국가는 문화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수립합니까? 이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국가가 수립하는 거죠. 얼마만큼 기간으로 수립합니까? 5년마다 하는 거죠. 네, 여기에 보시면 문화기본법 8조 2항인데요. 8조 2의 1항을 보게 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서, 이 연도별 시행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만들지만 시행계획은 매년 연도별로 만들고, 그 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네, 문화기본법 12조의 2를 보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 제출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출합니다. 어떤 내용?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적. 어디에 제출합니까?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법률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그 다음에 그 행위를 보고는 또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법률은 정책 및 사업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요즘 매마수로 알려지고 있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무슨 날이죠? 문화가 있는 날이죠. 이 문화가 있는 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냥 정부가 특정 시기에 정책으로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문화기본법 12조인데요. 이 12조에 보면 1항에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그래서 이 문화의 달, 문화의 날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달이고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이날을 지켜서 행사들을 하게 되지요.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수요일 이런 것인데 이것은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항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있는 날을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운영해야 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필요성이 다했다라고 생각되면 지정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것의 그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고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법률은 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20조인데요. 이 20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게 되면 1항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조항을 한번 보시죠. 같은 법 제38조에 보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38조 1항을 보면 문화예술회관은 상호 간의 협력 증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모두 다 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같은 법,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설립 운영되고 있지만 문화예술위원회는 둔다라고 해서 설립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렇지만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는 물론 법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활동들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떠한 정책 사업들 이런 것들이 법률에 근거해서 의무조항으로 되고 있는지 또는 설립할 수 있다와 같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조항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이 될 텐데요. 법률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법률을 읽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강제성의 정도입니다. 방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법률에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는 그 어미가 미묘하게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하여야 한다 또는 한다 또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어미가 맞춰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두 개가 너무 강한 의미라고 해서 한다 또는 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둔다, 한다와 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을 보게 되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 시책 강구 이렇게 돼 있고 그 조항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나 시책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된 것은 강하게 그거에 대한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률에는 그 내용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강제성의 정도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법률을 읽을 때 좀 주목하면서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법률 읽을 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기본법과 일반법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문화기본법인데요. 이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관련한 내용이지요. 기본법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제가 편의상 일반법이라고 붙여놨습니다만 일반법이 아니고 법률에 이름이 있는 그런 법률이겠죠. 이런 법률과 기본법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법은 상위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까 한국의 법률 체계에서 본 것처럼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여기에서 일반 법이건 기본 법이건 모두 다 법률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법률 간의 위계는 없습니다. 기본법이 더 위라거나 일반법이 더 밑이라거나 이러한 법률 간 위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한 국가의 의무나 책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교육기본법의 내용입니다. 문화기본법처럼 교육 분야에도 교육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과 동일하게 또 초중등교육법이 있고 고등교육법이 있고 평생교육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서,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기본법에서는 어떤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가? 이미 다른 법에서 다 규정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제기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조항을 보게 되면 교육기본법은 2조 교육의 이념, 또 제3조 학습권,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제5조 교육의 자주성, 제6조 교육의 중립성, 제7조 교육재정, 제8조 의무교육, 제9조 학교교육, 제10조 평생교육, 11조 학교 등의 설립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그 개별 초중등 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서 다루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일반의 정책이나 지향 또는 이 총괄적인 체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와 관련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기본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문화기본법을 볼 텐데 문화 분야에도 다른 세부적인 법률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세부적인 법률들이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한 것이 문화기본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너무 구체적인 거로 보이긴 합니다만 법 조문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법은 보통 여러분 여기에 편, 장, 절, 관, 조, 항, 호, 목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이제 법 조문은 이런 체계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장, 그 다음에 몇 조, 몇 항, 몇 호 이렇게 보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고 할 때는 편, 장, 절, 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몇 조, 몇 항, 몇 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건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겠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면 조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항이고 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호인데 항이 없이 만들어진 법률도 볼 수 있습니다. 항이 없이 호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장, 절관, 조항, 호목 요 순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기는 하시되 꼭 각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처럼 법률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제성의 정도라든지 또는 기본법의 성격이라든지 법조문은 어떻게 구성된다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법률을 살펴본다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은 모두 2014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기본법을 왜 제정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2014년에 제정되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은 2000년대 이후로 매우 질적인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가 산업화, 경제화, 민주화에 매진하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2000년대 이후는 보다 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특히 이 삶의 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그런 시기가 되게 됩니다. 아래에 제가 전 세계 GDP 순위의 변화를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1980년에 우리나라의 GDP 순위가 전 세계 15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1990년에 들어오면서 세계 15위, 16위권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러한 경향은 2000년, 2010년을 거치면서 꾸준히 지속돼서 1990년대,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들의 경제적인 수준, 이런 것들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경제적 수준이 충족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매우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문화 활동을 향유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도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어떤 인식이 발전하게 되냐 하면 이 문화 향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또는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식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팽배하게 되었죠. 이런 생각은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나 1996년,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에 이르기까지 국제선언 또는 조약에서 문화적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2006년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합력해서 문화헌장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헌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문화권, 국민이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문화헌장의 1조를 보시게 되면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기본 권리이다. 이 땅 어디에서나 품위 있는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이처럼 이것이 하나의 권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평등한 권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공공정책의 결정과 그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문화향유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제공해주는 어떠한 것이고 시혜적으로 내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향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고 이것들을 국가가 마땅히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정책 영역의 확대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이래로 1991년 박물관미술관진흥법, 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인해서 2011년 예술인복지법,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를 증진해 가는 법률 등 그동안에 문화예술진흥법만 가지고도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후로 여러 분야에 대한 세분화된 법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분야에 국한되는 법으로 생각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개별법들이 문화 분야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문화정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 모든 정책들, 모든 법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 이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이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2014년에 문화기본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문화기본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기본법은 201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문화기본법은 2014년에 제정됐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2013년 12월 30일에 제정됐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 좀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정과 시행이 다릅니다. 그래서 법률들은 일반적으로 제정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시행한다. 이런 것들을 붙이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은 2013년 12월에 했지만 실제 시행은 2014년에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정 여부보다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시행되는 것을 제정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화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제정은 2013년에 제정이 되었고 시행된 것이 2014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화기본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문화예술 분야의 모법의 역할을 해왔던 문화예술진흥법이 이제 다른 분야의 법률들이 세분화됨에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를 특정하는 법률로 구체화,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이 특정 분야를 다루는 법을 넘어서 국민의 문화권과 국가의 책무를 담기 위해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문화 분야의 범위에는 사실은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유산, 문화산업, 여가문화, 문화경관 등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사실 문화기본법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 분야는 굉장히 넓다고 볼 수 있죠. 이 문화기본법은 총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3개 조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문화기본법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문화기본법이 2013년에 제정되고 2014년에 시행되었지만 실제로 이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자라는 이야기는 훨씬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미 2004년에 문화기본법 제정 연구, 이런 연구들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또 2006년에도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4년에 그 논의가 시작된 것이 2014년에야 비로소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문화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앞에서 설명드린 문화헌장이 2006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문화헌장 제정위원회도 2004년에 출범을 했는데 제정에서 공포한 것은 2006년입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문화기본법이 2004년부터 논의가 되었는데 2014년에야 비로소 제정되게 되었느냐, 시행되게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문화기본법을 제정할 당시에 무엇이 쟁점이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기본법의 성격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2006년 문화헌장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헌장에는 문화기본권, 문화권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기본법과 일반법의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정책 방향이 총괄적으로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헌장의 내용과 문화기본법의 내용이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 헌장의 내용을 문화기본법으로 그대로 다 가지고 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실효적인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문화 헌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져오기는 가져오되 실효적인, 실질적인 효력을 가진 그러한 조항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제가 써 놓았습니다만 사실 기존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문학진흥기본계획,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여가활성화기본계획 이런 다양한 분야의 각 세부 분야의 기본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 분야의 기본계획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문화기본법에서는 또 어떤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느냐? 도대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진 내용, 조항의 내용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든 것들이 몇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문화기본법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다른 조항들이 일반적인 내용들,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진 내용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영향평가제도라든지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기본법에 근거함으로써 일반적인 내용들과 더불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진 그러한 내용들로 규정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이야기되었던 쟁점 중에 한 가지는 기존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기존 법률, 예컨대 문화예술진흥법이 기존에 있었죠. 그 다음에 국가유산기본법도 있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도 있고 경관법도 존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기본법에는 문화경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 국가유산에 대한 내용도 포괄하고 있고 문화산업에 대한 내용도 포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각각의 분야의 법들이 기본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화기본법은 어떻게 내용들을 가져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내용들 예컨대 10조 문화의 날, 15조의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15조의 3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복지 증진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화기본법을 만들면서 지향이나 방향, 문화정책의 지향이나 방향, 초점들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던 이런 조항들을 문화기본법으로 가져오자라고 해서 문화기본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문화기본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기본법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문화기본법을 인터넷이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문화기본법을 읽을 때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문화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목적, 이념, 정의, 정책기본 원칙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정의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에서도 문화예술이라 함은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장르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기본법은 사실 문화예술의 장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다루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생활 양식이라든지 가치 체계, 여러 가지 전통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문화를 아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 주장이
가능한 것인지,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문화예술과 관련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 문화기본법의 정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기본법이 지향하고 진흥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문화기본법은 기존 법령의 지도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그것은 기본 이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경제, 여가 이런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기본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가 교육, 환경, 복지, 경제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뒷부분에서 이것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문화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문화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권을 주장을 할 때 그동안에 주로 헌법에서의 내용들을 차용하곤 했습니다만 법률에 문화기본법의 문화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권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관련한 재원, 문화 격차 해소,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문화 영향 평가의 실시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들을 시행할 때 문화 영향 평가를 시행합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 영향 평가를 시행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문화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문화 영향 평가가 바로 문화기본법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정책의 범위, 또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정책의 범위에는 국가유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문화, 산업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만 다루었지만 이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정책의 범위로 아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영역 중에 종교와 방송 영역들이 포함되는데 종교와 방송은 이 문화정책 범위에 문화기본법에서 포괄시키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시행계획, 매년 시행해야 되는 시행계획에 아까 한번 읽어드렸습니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 국가는 이렇게 하고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한 것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이 문화의 가치가 교육, 경제, 복지, 사회 제반의 영역에 그 가치가 확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국토부 장관 이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법령의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그 수립 주체와 차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조사 연구, 여섯 번째로 문화 행사, 일곱 번째로 재정 지원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조사 연구 파트를 문화기본법에 넣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문화기본법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이 있어 왔는데, 문화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 문화기본법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 행사에 대한 내용도 두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의 날, 문화의 달, 이 내용들은 문예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문화가 있는 날, 이 내용도 문예진흥법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은 날로 한다, 이렇게 어미를 두고 있는데 반해서 문화가 있는 날은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문화가 있는 날은 현재까지 지정 운영되고 있지만 또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 지원 파트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쭉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문화기본법 제13조 2항에 보면 국가는 문화진흥을 위해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법률 중에는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민간 영역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만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문화기본법 제13조 2항에 국가로 하여금 이러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문화기본법에 대한 주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는 2014년, 전후에서 우리가 앞에서 문화기본법의 제정 배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지역문화진흥법은 특별히 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 중심으로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들이 많이 증가하고 지역 간 격차에 따라서 사회 갈등이 많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나타나서 지역 간의 문화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게 되지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문화 분야의 시설, 인력, 프로그램들이 집중되게 되고, 사실 지역에 있는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쇠퇴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뭐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시킨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 좀 지역의 문화, 이런 부분 또는 지역의 문화 활동,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기존에 있던 지방문화원진흥법이나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이것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제 문화예술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개별 법령들만 가지고는 지역의 문화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과정을 보게 되면 문화기본법과 마찬가지로 2004년도부터 이미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2004년 12월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하고요. 2006년, 2008년 국회에서 지역문화진흥법안이 발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17대, 18대 국회가 만료됨에 따라서 이 법안들이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되어서 비로소
제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화기본법과 달리 이 지역문화진흥법은 실제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했는데 왜 201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정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지역문화진흥법의 개요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2014년 1월에 제정이 되고요. 이 목적은 지역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지역 간의 문화 격차라든지 지역별 고유 문화 발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지역문화진흥이라고 하는 것,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이전에 제정된 법,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이미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지방문화원을 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든 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그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 지방문화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지역문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의 어떤 실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총 7장 24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크게 나눠보면 총칙,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지역의 문화진흥 기반 구축, 문화도시 문화지구 지정, 지역문화재단 설립, 보칙, 벌칙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할 때 어떤 내용들이 쟁점이 되었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지역문화진흥법의 성격입니다. 아까 우리가 문화기본법을 만들 때도 이 문화기본법의 성격을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고민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문화진흥법도 이 지역문화진흥법의 성격을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역문화진흥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예술진흥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지역문화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그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것이 지역으로 가면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진흥법이 중앙정부,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부산에 가면 부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것이고, 또 영암에 가면 영암의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과연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라는 뭔가라고 하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지역문화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게 됩니다. 이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는 이게 고유명사로서의 지역문화냐, 아니면 지역의 문화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지역문화냐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지역문화가 지역의 문화가 아니라 고유명사로서의 지역문화라고 한다면 이 지역문화와 향토문화는 어떻게 다르냐, 지역문화와 전통문화는 어떻게 다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까지 지역문화는 보통 향토문화나 전통문화 측면에서 이해되고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역문화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과정에서 또 쟁점이 되었던 것은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조항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문화, 이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에 다 내용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내용을 실질적인 효력을 가진 내용으로 넣어야 될까라고 하면서 들어왔던 내용이 생활문화에 대한 내용, 문화도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문화가 이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처음으로 우리 문화정책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존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이런 내용들이겠죠. 뭐 이러한 어떤 쟁점들을 거쳐서 결국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이제 지역 앞에서 문화기본법을 설명드릴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역문화진흥법의 세부 조항 내용을 다 살펴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문화 분야에서 활동을 하실 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지역문화진흥법은 기본적으로 문화 격차,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라고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진흥법이 한편으로는 문화예술 서비스, 문화 서비스를 전국으로 이렇게 배포하는, 배급하는 이런 어떤 근거도 되긴 하지만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 문화를 이렇게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역 문화의 정의 부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내용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유형 무형의 활동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도시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주로 이제 행정구역 단위로 신청을 받죠. 그리고 문화예술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이나 생활문화, 문화산업 다 포함한다. 지역문화도 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문화진흥법에서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국가가 수립하게,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게 하고 있는데요. 문화기본법과 다른 것은 이 사항에 보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이것들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게 하였습니다. 앞에 우리 문화기본계획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게 해놨죠. 그리고 문화기본법에서는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시행계획에서는 5년마다 수립하게 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생활문화진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문화진흥법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생활문화 영역을 문화정책의 영역, 지역문화의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문화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만나보면 지역에서 나도 이런저런 문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런 활동이 어떤 나의 여가 활동이나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지 이것이 하나의 어떠한 생활 문화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했던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생활 문화 영역을 공공정책, 문화정책 영역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다양한 문화적 활동들, 이것을 지역문화진흥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생활문화시설이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조에 보게 되면 생활문화에 대한 지원, 그래서 주민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인의 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민문화예술단체나 동호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좋아서 하는 것들인데 이것을 왜 정부가 지원하느냐 이런 식의 인식이 팽배했었는데 이러한 지역의 문화적 활동들이 활성화되어야지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주민의 창의력, 그 다음에 전 국민의 창의력 증진,
이런 것들과 연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부분, 주민문화예술단체나 동호회 활동에까지도 공간이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제시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공간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 군, 구 뭐 이런 데서 구청 같은 데서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 규정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유휴공간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것, 이제 지역에 있는 유휴공간을 지역의 단체들이, 문화단체들이 활용하려고 하면 이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의 문화진흥 기반 구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문화 전문 인력이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지역문화 고유 원형 보존이라든지 한 내용들이 다 이제 지역의 문화진흥 기반 구축 이 부분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지역 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이런 것들, 연구 이런 것들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렇지만 사실 법령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만 먹으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조의 3,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서 이제 지역문화진흥원의 어떤 설립 근거가 마련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13조의 5,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이것은 이제 새로 생긴 조항인데요. 2019년, 20년부터 발생했던 코로나에 대응해서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전국의 문화예술 활동,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들이 모두 다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의 문화 활동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문화예술 활동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규정으로 포함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도시, 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에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도시도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게 해두고 있습니다. 15조에 보면 문화도시의 지정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와 다르게 이제 문화지구의 지정 관리와 관련한 부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동안의 문화도시로 지정돼서 여러 지역들이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새로 새 정부 들어와서 또 이제 문화도시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새 정부 들어와서 지정한 이제 문화도시는 약간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지원하는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지역의 여러 문화 서비스라든지 일반적인 문화 서비스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이 부분도 이제 되어 있는데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설립할 수 있죠. 사실은 이 조항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던 조항입니다. 있었는데 거기도 지역문화재단이나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할 수 있게 해놨죠.
그리고 이제 22조에 보면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있는데요. 여기 이제 좀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기부금품은 마음대로 모집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기부금품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역문화진흥법에 규정함으로써 그 기부금에 관련된 법률의 조항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만든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그 가액이나 품명 같은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칙과 벌칙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보칙에서 하나 좀 눈에 띄는 것은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그렇죠. 제23조는 법률에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지역문화 전담기관,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지금 현재 지역문화진흥원이 지정되어 있죠. 이 지역문화진흥원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임직원은 형법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떤 벌칙,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이 적용받는 벌칙을 그대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칙에 아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칙은 과태료를 낸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 이렇게 이제 지역문화진흥법 부분까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화 분야와 법의 관련성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긴 시간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문화예술 분야 또는 지역문화 분야, 여러 문화 기획활동 분야, 현장 문화활동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활동을 깊이 하면 할수록 또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책, 행정 영역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이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법에 대한 내용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 내용이 어떻게 현장에서의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 법에 근거해서 어떠한 식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요긴하게 활용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